저는 사단법인 아름다운 배움에서 일하고 있고요. 어떤 일들을 주로 하고 있냐면 청소년 대상의 진로 프로그램, 학습 프로그램, 자존감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가지고 지금 이제 아래 내려가시면 청소년들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개발하는 일도 하고 있고요. 학부모님들 만나서 아이들의 성장을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에 대한 것들을 고민해 가지고 정리해서 한번 제가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단법인 아름다운 배움에 일하기 전에 좀 특이한 경력은 뭐냐면, 어머님이나 부모님들 세대에서 아실 법한데 예전에 모의고사 보던 중앙교육 기억나시나요? 제가 중앙교육이 첫 직장이었고요. 최근에는 그 완자하고 한 끝 만드는 비상교육에서 마지막에 회사 생활을 하다가 나와가지고 지금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의 경험들이 뭐냐면, 중앙교육에 있을 때는 초등 프로그램이었고요. 비상교육에 있을 때는 중, 고등, 재수종합반까지 이렇게 나름 교육회사에서 다양한 파트의 일들을 해오고, 현재 저도 초등학교 5학년 자녀를 키우고 있어서 어떤 내용들이 도움이 될까 하는 내용들을 좀 알고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편안하게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연령대가 좀 다양해가지고요. 어디에 맞춰서 얘기를 드리는 게 좋을지 사실 좀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제주의 소리랑 처음에 이제 협의할 때는 고등부보다 초중 부모님들 대상으로 진행을 하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을 드렸는데, 고등학교까지 이제 안내가 돼서 제가 한번 그냥 여쭤볼게요. 고등부 혹시 자녀가 있으신 분? 없으신가요? 예. 다행인데요. 왜냐면 고등부까지 가면 내용이 좀 깊어져서 설명이 되게 좀 디테일하게 막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 자녀분들이라고 가정을 하고 제가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반 정도 걸릴 거고요. 내용은 최대한 재밌게 이렇게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간이 뭐 대기업 회의실 같잖아요. 그래서 나름 오히려 더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도 드리고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처음에 제 소개를 하는데요. 제 소개는 했으니까 제가 가끔 이렇게 학부모님들하고 강의를 진행을 하면 그림을 좀 보여드리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한번 좀 감상해 보실까요? 이렇게 딱 보시면 어떤 느낌의 그림인지, 뭔가 태양 같고 이렇게 화초 수목이 이렇게 좀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 그림을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다음 그림은 이걸 좀 선명한 화면으로 보면은 연필로 그린 계란입니다. 자, 다시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요 그림 하고요. 그 다음에 요 그림 하고요. 요 그림을 제가 보여드린 다음에 이렇게 질문을 던지거든요. 이 두 그림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두 그림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학부모 특강을 1년이면 한 20번 정도, 그러면 매달 한두 건씩 진행을 하는데 맞히는 분이 사실 한 명도 없으세요. 왜냐하면 맞출 수 없는 문제를 제가 냈거든요. 말도 안 되는 두 그림의 공통점을 찾으라고 하니까. 근데 사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걸 의도하고 이 그림을 서치해서 찾은 거거든요. 근데 이 두 그림의 공통점은, 정답을 오픈하면 이 두 그림의 공통점은 수감 생활을 하는 죄수들이 그린 그림이에요. 네, 두 그림의 공통점은. 그래서 여기 보면 교정작품 전시회에서 대상을 받았는데, 수감하시는 분이 감옥에서 부활을 꿈꾸면서 매일 계란을 그리신 거예요. 근데 이분의 작품을 다른 거를 봐도 또 계란인데요, 엄청 잘 그렸어요. 그리고 위에 이것도 종합미술대전에서 한 건데, 이 마음의 꽃이라는 작품인데요, 이것도 수감생활 하면서 그린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그림으로 왜 얘기를 시작하냐면, 이분들이 만약에 좋은 가정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았다면 훌륭한 화가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뭔가 결핍이 있었겠죠?
뭔가 그 결핍이 성장 과정에서 잘못 발현되는 바람에 좋지 않은 일을 겪게 되고 뒤늦게 그림을 배우면서,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의 역할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닐까. 그러니까 아이를 잘 관찰하고 그 관찰한 아이가, 근데 부모님이 뜻대로 다 크지 않잖아요. 여기 계신 분 중에 나는 우리 부모님의 뜻으로 컸다 이런 분 계시나요? 그리고 우리가 자녀를 첫째도 낳고 둘째도 낳는데 같은 생태계에서 크고 있잖아요. 근데 다르지 않나요? 이렇게 첫째하고 둘째하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부모님의 역할은 스케치북을 제공하고 좋은 밑그림 정도 그려주는 거지, 나머지 채색을 하고 그것을 완성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그 아이의 몫인 거죠. 그래서 관찰을 하고 그다음에 아이에게 어떤 도움을 줄까, 그래서 어떤 파트너십으로 이 아이랑 함께 가족을 꾸려나갈 거냐라는 고민을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요 페이지를 보기 전에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제가 가끔 이제 사회과학 쪽의 서적을 보면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잘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걸 되게 잘하더라고요. 어떤 특정 그룹을 딱 선정을 해가지고 10년, 20년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그룹의 어떤 그룹이 10년 후에 어떻게 됐더라, 이런 사회과학적인 이런 결과 보고들을 많이 내는데 굉장히 유혹이 가는 궁금증을 던지는 제목이 있었어요. 그 제목이 뭐였냐면 할렘가에, 그러니까 가정 형편이 어렵고 범죄자들이 많은 그런 할렘가에 있는 아이들이 범죄율이 높지 않을까?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다시 범죄자가 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게 가설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 정말 이 그룹의 아이들이 성장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그 자료를 이렇게 분석해 놓은 기사를 보는데 대단히 재밌는 게 뭐냐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 가정에서 자란 되게 평범하고 무난한 가정에서 자란 친구들하고 할렘가에서 자란 친구들의 범죄율이 별로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관찰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물어봅니다. 너는 어떻게 컸니? 너는 어떻게 컸니? 이렇게 물어보면 그 친구들의 대답 속에 놀라운 대답이 뭐냐면 나를 신뢰해주는 사람이 한 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중에 엄마가, 부모님 중에 아빠가, 때로는 교회 목사님이, 때로는 학교의 선생님이, 때로는 옆에 있는 친구가 자기를 신뢰해줬다는 거예요. 넌 잘 될 거야. 난 널 믿어. 그래서 그 한 명만 있으면 이 아이가 성장하는데 큰 문제가 없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증명해내는 그런 실험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부모님들한테 이제 따로, 아이들 따로, 부모님 따로 이렇게 얘기를 나눌 때 그 한 명이 내가 돼주면, 그 한 명이 내가 돼주면 얘기는 좀 편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들을 좀 진행을 하면서 입시를 또 준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입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하고 이 아이한테 뭘 제안하는 게 좋을지, 그런 얘기들도 이제 연장해가지고 얘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청소년들을 진짜 많이 만나는데요. 한 해 청년들은, 대학교 청년들은 한 600명 정도, 그 다음에 600명이 2명의 청소년을 만나니까 한 1200명 정도의 아이들을 만나요. 그래서 이제 뭐가 틈날 때마다 제가 설문을 돌려가지고 설문을 조사하는데 너희의 공부를 방해하는 거 3가지가 뭐냐, 이렇게 아이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거는 이제 뭐 어디에 뭐 무슨 전문 설문기관에서 한 건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해보면 되게 재밌는 게 아이들도 안다는 거예요. 이게 내 공부를 방해한다는 걸 아이들도 알아요. 스마트폰이 나를 제일 방해한다. 그리고 2위가 놀랍게도 엄마입니다. 네, 그래서 엄마가? 그러면 애들이 엄마가 그래요 뭐 이래요. 그래서 3위가 이제 PC고요. 이 PC와 관련된 재밌는 건 뭐냐면, 혹시 PC 게임이나 스마트폰 게임 때문에 좀 스트레스 받으시나요? 많이 받으세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네, 네. 화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혹시 지금 자녀를 키우는데 나는 아직도 스마트폰을 안 사주고 버티고 있다. 버티시나요? 버티세요? 지금 아이가 몇 살이세요? 중1? 아직까지 버텨내셨어요? 언제까지 버티실 생각이세요? 20살까지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제가 학부모님들을 상대하고 있지만 저보다 먼저 학부모의 길을 걸으신 많은 선생님들을 만나거든요. 그럼 그 선생님들한테 제일 많이 물어본 질문이 저거였어요. 스마트폰. 선생님은 자녀한테 스마트폰을 언제 사주셨냐? 그리고 혹자들은 최대한 늦게 버틸 수 있을 만큼 버티고 사주는 게 좋다는데 그게 맞냐? 뭐 이런 식의 질문을 해봤는데 대한민국 교육이 부모 노릇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요. 다 복불복이에요. 누구는 끝까지 버텨가지고 잘 키웠대요. 근데 누구는 끝까지 버텨가지고 실패하기도 하고. 근데 실패의 이유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실패의 이유가 뭐냐면 제가 아는 충북에 있는 상총중학교의 어떤 선생님이 자기가 고2 때까지 버텼대요. 스마트폰을 안 사주고. 그러다가 고2가 돼서 아유 그래 이만큼 버텼는데 다 컸겠지 해가지고 스마트폰을 사줬는데 이런 현상이 있더랍니다. 어떤 현상이냐면 그게 엄청 재밌잖아요. 진짜 어른이 갖고 있어도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재밌는 걸 주고 절제해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말이 안 돼요. 엄청 재밌는 걸 주고 절제해. 그래서 뭐냐면 어렸을 때 이 절제나 이런 규칙이나 이걸 연습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고등학교 2학년 때 갈등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그래. 아, 이걸 일찍 중학교 때 사주고 그때 지지고 볶고 해가지고 뭔가 이걸 게임을 끝냈으면 고등학교 본 게임을 할 때 수월했을 텐데 내가 이걸 버티다가 고2 때 사줘가지고 지금도 너무 힘들다 그래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스마트폰이나 PC와 관련된 결론을 말씀드리면 사람이 제가 늘 주장하거든요. 인격적으로 훌륭해지는 게 쉽나요? 인격적으로 훌륭해지는 거 어렵죠. 인격적으로 훌륭해지는 거 사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언제 드리냐면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식당에서 담배를 폈어요. 한 10년 전에. 그래서 저도 회사 생활할 때 삼겹살집 같은 데 가면은 여기저기서 담배 피면서 술 마시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인격적으로 훌륭해져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 같이 흡연은 안 좋은 거다 인지하고 타인의 건강도 중요하다 그 인지하고 성숙해지고 그걸 적용해야 되잖아요. 방법도 오래 걸리고요. 사람이 인격적으로 훌륭해지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규칙이 생겼잖아요. 몇 평 이상의 식당에서는 흡연을 금지한다라고 법이 생기고 그 규칙을 전 국민이 똑같이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갈등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족 내에서 스마트폰과 관련된 규칙이 필요해요. 아빠도 지키고 엄마도 지키고 아이도 지키는.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밥 먹을 때는 하지 말자. 규칙일. 근데 이런 게 갈등이 생기거든요. 그 갈등을 중학교 정도 나이에서 조금 연습하고 훈련해서 고등학교 가면 실제 잘 성장한 아이들은 제가 많이 봤는데 이런 아이들 많아요. 엄마 나 스마트폰 불편해. 너무 유혹이 심해. 그냥 나 폴더폰으로 바꿔줘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부모님이 오히려 스마트폰 쓰다가 고등학교 2, 3학년 돼서 폴더폰으로 바꿔주는 집들이 나옵니다. 그런 집이 제가 보면 훌륭한 집이에요. PC 저거는 제가 중계동 아시나요? 서울에? 제가 거기에서 학원을 한 2년을 했거든요. 학원을 2년을 하면서 부모님들을 상대하는데 어떤 부모님이 학원비를 결제하러 오셔가지고 핸드백을 이렇게 카드를 찾으려고 뒤적뒤적 거리다가 PC 선을 이렇게 꺼내시더라고요. PC 전원 선을 꺼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어머니 그 PC 선은 뭐세요? 내가 이랬더니 자기가 외부로 나가면 아이가 게임을 할까봐 자기가 외출을 할 때마다 꼭 PC 선을 들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이를 믿는다는 건가요? 못 믿는다는 건가요? 못 믿는다는 겁니다. 잘 보세요.
설거지를 해요, 집에서. 근데 비슷한 연령대에 남자분 계시죠? 그분이 설거지를 하는 뒤에서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똑바로 하나, 똑바로 안 하나. 그럼 기분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좋으세요?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거든요. 누군가가 나를 못 믿는다, 신뢰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를 의심한다 라고 생각하면 행복하지 않아요. 그 PC 선을 가지고 어머니가 나가잖아요. 그 PC에 선이 없는 걸 아이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공부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아이에게 어떤 신뢰감을 주고 어떤 약속을 하고 어떤 규칙을 만들어 나가는 게 좋을지, 이 질문도 재밌습니다. 제가 이거는 부모님 교육할 때 던지는 질문인데요. 안 해도 될 일인데 하고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꼭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걸 제가 어머님들한테 물으면 잔소리가 많이 나와요. 잔소리가 진짜 많이 나와요. 그리고 제가 가족들을 데리고 뭐 이렇게 여행을 가잖아요. 그러면 캠핑 같은 데를 가면 옆 텐트, 이쪽 텐트에 이렇게 하는 얘기들이 다 들리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제가 보통의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잔소리가 뭐지 하고 이렇게 듣잖아요. 그러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이 말이더라고요. 몇 번 말해야 알겠니? 이거예요. 몇 번 말해야 알겠니? 이 말을 진짜 많이 하세요. 그리고 아빠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됐어, 나도 애 낳아봐. 이 말을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됐어, 나도 애 낳아봐. 몇 번 얘기해야 알겠니? 이 두 개를 몇 번 얘기하는 제가 이렇게 발을 정자로 막 체크해 보면 이쪽 텐트 막 여러 번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다 아시겠지만 부모님의 잔소리 때문에 내가 바른 인간으로 컸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잔소리 조금 줄이시면서 아이를 신뢰하고 어떤 관계를 만들어가는 게 좋을지, 이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엄마의 정보력. 정보 때문에 오셨잖아요. 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빠의 무관심. 근데 아빠가 오셨어요. 대단한 아빠신데 사실은 아빠가 개입하면 일이 더 꼬일 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아빠의 무관심이 오히려 필요하다. 그 다음에 동생의 희생. 네가 좀 희생해야 된다. 봐봐, 힘든데 너 여기 와서 앉아있잖아. 그리고 마지막이 약간 충격적인데 옆집 아이가 실수해야 됩니다. 내 아이가 엄청 잘했는데 옆집 아이가 더 잘하면 또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아사다 마오 같은 친구가 좀 안타까워요. 아사다 마오는 일본을 피겨로 제패했는데 옆 나라에 잘하는 애가 있네. 억울하잖아요. 근데 이게 재밌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러면 경제력과 정보력으로 아이를 키우냐?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다 똑같은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근데 세계적인 현상이 있대요. 그 세계적인 현상을 보면, 자, 프랑스인데요. 탕키라고 한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독립하지 않은 아들과 갈등을 다룬 영화의 제목이 있었는데, 그래서 독립하지 않고 아들이 떠나지 않고 내 옆에 있는 거예요. 대학 가고 졸업했으면 떠나야 되는데 내 옆에 있는 거야. 그런 사람들을 탕키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정보력과 경제력으로 아이를 키웠는데 탕키가 생긴 거죠. 미국입니다. 트윅스터라고 한대요. 이도 저도 아닌 중간에 낀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미국입니다. 이태리는 맘모네라고 한대요. 엄마의 음식에 집착하는 사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집을 떠나야 되는데 안 떠나. 옆에 있는 아이가 성장해가지고 엄마가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어. 그러고 안 떠나는 거예요. 40이 되고 50이 돼도. 영국 키퍼스, 부모님의 퇴직금을 축내는 사람. 그러니까 한두 가지 언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저런 말들을 해요. 캐나다도 있어요. 부메랑 퀴즈. 직장 없이 떠돌다가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 독일도 있습니다. 부모님 집에 눌러 앉은 사람. 근데 제가 이 페이지를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하나하나 보여드리잖아요. 그럼 웃으시는 분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상상해보면 끔찍하거든. 내가 아이를 경제력과 정보력으로 잘 키운다고 키웠는데 안 떠나. 어느 순간 떠나야 되는데. 가장 인지도가 높은 표현은 많이 들어보셨지만 캥거루족이라고 하잖아요. 떠나야 되는데.
이건 이제 제가 하는 말은 아니고 저도 이제 부모 관련된 책을 보다가 나오는 구절인데, 그럼 아이한테 줘야 될 최고의 선물이 있답니다. 뭘 것 같으세요? 아이를 키우는데 이 선물을 꼭 줘야 된다. 뭐가 있을까요? 뭘 주면 좋을까요? 아이한테. 사랑, 믿음, 뭐 자존감.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 단어가 훨씬 더 매력적이더라고요. 자립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뭔가 스스로 뭔가를 선택하고 자립할 수 있게 해주는 기질, 그게 자립심인데, 자, 제가 중계동에서 학원할 때 학원 이제 상담실에 앉아서 학원을 알아보러 오시는 부모님도 있고 뭐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일 많이 오는 집단이 어떤 집단일 것 같으세요? 학원 데스크에 만약에 앉아 있으면 이 학원을 알아보러, 이 사교육을 알아보러 오는 제일 많은 집단, 엄마예요. 엄마. 거의 90%가 엄마입니다. 90%가 엄마들이 와요. 제가 있던 곳은 은행 사거리였는데, 은행 사거리는 사거리거든요. 실제 은행이 있는 사거리예요. 그래서 학원이 은행 사거리에 이렇게 모여 있어요. 저는 이쪽 끝에 있었거든요, 학원이. 그럼 대단히 재밌는 게 뭐냐면 엄마들 한 3명, 4명 정도가 학원을 투어하세요. 오늘 수학학원을 알아보자. 그러고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쭉 수학학원을 다니고 여기서 마치세요. 그리고 때로는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가서 마치시죠. 그럼 저는 끝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늘 투어객들이 오면 물어봤습니다. 여기가 투어의 시작이신가요? 아니면 마지막이신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막 웃으세요. 그러면 마지막이면 마지막인 걸로 제가 정리해드리고, 시작한 거면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질 테니까 이걸 주의하시면서 가세요. 이렇게 제가 안내해 드리거든요. 근데 엄마들이 학원을 알아보고 학원 등록한 날 누가 오냐면 아이가 옵니다. 아이가 이제 와요. 이 아이는 수요일 7시 타임입니다 하고 알려드리면 이제 엄마는 알아보고 아이가 7시 타임에 와요. 그 아이의 표정이 대부분 어떤지 아세요, 혹시? 대부분 안 좋아요. 왜냐면 내 의사랑 관계없잖아. 엄마가 알아봤는데 이 학원이 가장 강사진도 좋고 커리큘럼도 좋은 것 같더라. 너에게 맞는 것 같아 갖고 보냈는데 아이는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물론 와서 재밌는 강사들 만나고 뭐 이렇게 뭔가 학교에서 갈증 나는 뭔가가 채워지면 천천히 좋아하기도 하지만 첫날 올 때는 표정이 안 좋아요. 첫 번째 그룹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 아버지가 오시는 데가 있어요. 제가 보면 100명 정도 오면 한 3분에서 5명 정도 있으세요. 근데 아버지들은 되게 신기해요. 아버지들은 오면 어떤 타입이냐면 자식이 고등학교 1등일 때 많이 오세요. 고등학교 1등일 때.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있던 학원은 서라벌 고등학교가 옆에 있었는데 딱 오시면서 그래요. 우리 아들이 서라벌 고등학교 1등입니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약간 자식 자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엄마들은 꼴찌여도 오거든요. 어떻게든 알아보시려고. 근데 아빠들은 꼴찌일 때 안 나서세요. 1등일 때 이제 나오세요. 근데 1등이 세상에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몇 분 안 나오십니다. 그리고 아버지들이 굳이 내가 학원을 알아봐야 되냐, 그거는 엄마의 역할 아니냐 이래가지고 안 나오세요. 그러면 이제 90몇 프로가 다 해결되는데 한 2% 정도 되는 애들이 누군지 아세요? 아이가 직접 오는 애들이 있어요. 고1 정도 되면 아이가 직접 와요. 그래서 제가 학원하면서 되게 신기한 게 이런 거죠. 너는 어떻게 네가 왔니? 이러면 제가 다니라고 했는데 제가 알아봐야죠. 그래서 내가 부모님은 이러면 저보고 알아보고 설득하라고 하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설득하래? 그러면 한 3개 정도 뽑아오라고 그랬대. 엄마가 너 국어 언어 영역 부족하니까 언어 영역 학원 가봐. 가서 네가 학원가 돌아보고 3개 정도 뽑아와가지고 어디가 너한테 맞는지 엄마를 설득해.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왔다는 거예요. 너무 기특하고요. 집 분위기도 너무 좋은 것 같은 거예요. 실제 걔를 제가 뽑잖아요. 걔 공부 잘해요. 걔 공부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립심이라는 거는 어디에서 오냐면 잘 생각해 보면 의사결정을 자기가 할 때 많이 와요. 자기가 고민하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초중이시잖아요. 아직은 부모님이 알아봐 보시는 게 좋지만 고등학교 정도 되면 한번 해보세요. 네가 부족한 걸 고민해가지고 갔다 와서 엄마한테 네가 한번 설득해 보라고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자립심은 그러면 어디서 올까? 국어 실력은 뭔가 국어 공부에서 올 거 아니에요. 영어 실력은 영어 공부에서 오고 뭐에서 와요? 그러면 자립심이라는 영역이 있는데 자립심은 어디에서 올까? 잘 보세요. 생산의 경험이 있고 소비의 경험이 있습니다. 소비의 경험이라는 건 이런 걸 얘기해요. 마트에 가서 카드를 들고 필요한 물품을 사는 거죠. 쌀도 사고 반찬도 사고. 이게 소비의 경험이거든요. 소소한 행복해서 뭐 소확행 이런 말 쓰잖아요. 근데 제가 아는 친구가 이러더라고요. 자기는 소소한 행복이 소확행이 아니라고 소비할 때 확실한 행복이 온대요. 소비할 때, 그래서 자기는 퇴근할 때 팔아도 사갖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걸 소비할 때 오는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소비의 경험입니다. 그리고 생산의 경험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주도니까 할아버지가 하는 귤 농장에 가서 귤을 따요. 그래서 귤을 몇 박스 따면 내 용돈으로 5,000원을 줄게. 이런 게 사실은 생산의 경험입니다. 소비의 경험이 있고 생산의 경험이 있어요. 이 둘 중에서 자립심이 어디서 올까요? 생산에서 오거든요. 생산에서 옵니다, 실제. 그리고 부모님이 보살펴줘요.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바느질도 해주고 다 해주시잖아요. 그 다음에 생활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이 있어요. 바느질을 하고 손빨래를 하고 밥을 하고. 혹시 이런 거 시키시나요? 여기 혹시 나는 초등학교 몇 학년 때부터는 설거지를 시키고 있다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제가 시간이 남으면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제가 제 아들이 설거지하는 걸 동영상으로 하나 찍었거든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관계 때문에 언급하기는 좀 애매한 다이소라는 데에 가면 어린이용 고무장갑을 팔아요. 어린이용 고무장갑을 옆에 걸어놓고 방학 때 일주일에 한 번은 엄마 도와주는 날, 설거지는 네가, 이렇게 하면 애가, 이 동영상이 있어요. 딱 끼고 뽀독뽀독 소리 나게 막 닦아요. 근데 그게 생활기술이거든요. 밥하는 거 이거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밥을 할 줄 알아야 부모님이 어디 가도 내가 생존할 수 있거든요. 이제 저 뒤에 이제 저희 단체에서 일하는 청년이 있는데, 저 청년들이랑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농어촌 작은 학교에 가서 교육 봉사를 하고 있어요. 저희 단체가.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쌀을 10kg를 대학생들 한 15명한테 줘요. 10kg를 줍니다. 이걸로 밥 해 먹으라고 줘요. 그래서 어느 날 밥을 어떻게 먹냐 하고 딱 갔더니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 종이컵 3컵 정도가 1인분이라고 생각해요. 종이컵 3컵으로 1인분, 2인분 이렇게 해가지고 15인분을 한 50인분을 만들어요. 밑에는 다 태우고. 근데 왜 그러냐? 그게 걔네들이 대학교 한 2, 3학년이거든요. 이게 없어요, 생활기술이. 근데 간혹 거기서 생활기술이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밥, 빨래 이런 걸 했던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성인의 눈으로 이렇게 보잖아요. 생활기술을 잘하는 애들이 자립심이 높아요. 실제. 어떤 의사결정도 자기가 의사결정을 잘하고.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이 생활기술을 내가 어떻게 줄까, 애들한테. 여기 이제 아버님 계시지만 우리 군대 가면 여기 이제 가슴에다가 자기 약장을 바느질 하거든요. 개판이에요, 정말. 왜냐면 바느질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근데 이거는 실제 제가 중학교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 중학교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이세요. 수학 수업을 하는데 너무 못하는 거야, 수학을. 그래서 내가 쟤한테 아무리 수학을 가르쳐도 이렇게 못하는데 차라리 내가 바느질이라도 가르쳐줘야겠다. 그래서 너는 수업 시간에
특별히 신경 쓰지 말고 이거 한번 해봐라 저거 한번 해봐라 그래서 뭐 이런 꼬매기 홀치기 뭐 이런 것들을 막 가르쳐 줬대요.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걔가 성적이 오르더래요. 그게 어떤 거냐면 자기가 뭔가 해냈잖아요. 그 작은 거를 뭔가 자기가 해내고 생활 속에서 자기가 뭘 습득했다는 게 학습이라는 거에 대한 거부감을 조금씩 줄이더래요. 그래서 생활기술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구경수의 학습 능력이 있고요. 구경수 학습 능력이 있습니다. 국어를 잘 푸는 아이, 영어를 잘 푸는 아이, 수학을 잘 푸는 아이가 학습 능력이 뛰어난 애들이 있잖아요. 근데 반대쪽은 그냥 배우는 걸 즐거워하는 애들이 있어요. 되게 낯설죠? 왜냐면 우리가 저런 즐거움을 느껴본 적이 없잖아요. 네. 근데 저런 친구들이 있어요. 자립심이 어디가 높냐면 저걸 자체를 즐거워하는 애들이 있는데 제가 저거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국어 문제를 읽습니다. 지문을 읽고 다음 지문에 답하시오 해가지고 답을 찾는데 이 답이 뭔지 찾는 애가 있고요. 한 애는 여기 수능 세대 많으시죠? 그러면 수능에 있는 지문 하나하나들이 사실은 되게 좋은 글들이에요. 그 글 읽으면서 그랬구나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게 배우는 것 자체를 즐거워하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배우는 것 자체는 즐거운 본능인데 우리가 그 본능을 초등학교, 중학교를 거치면서 그 본능에서 사라져요. 그게 왜 그러냐면 냉정하게 얘기하면 평가받는 걸 싫어하거든요. 인간은 평가받는 걸 싫어하지 배우는 건 즐거워요. 제가 이 예를 뭐라고 드냐면 운전면허로 예를 들거든요. 여기 이제 어머님들 계신데 운전면허 있으십니까? 거의 다 있으시죠. 운전을 몰랐다가 운전을 알게 되신 거잖아요. 몰랐다가 안 거가 학습이거든요. 배울 학, 익힐 습 해서 학습은 몰랐던 걸 배워서 익히는 게 학습이에요. 근데 운전을 내가 몰랐다가 필기시험 보고 실기시험 봐서 운전을 땄어요. 그래서 어떤 성과를 올리고 면허가 생기면 내 활동폭도 넓어지고 내가 누군가한테 의존하는 것들을 줄여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몰랐던 걸 알아가는 과정은 즐거운 거거든요. 근데 평가받는 것 때문에 내가 자꾸 저게 싫은데 그래서 학습의 본질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자립심은 저걸 그냥 즐거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좋은데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예를 드릴게요. 영어 시험을 봐서 100점을 맞는 아이가 있어요. 그게 어떤 아이들이냐면 이게 학습 능력이 좋은 아이들이에요. 문제를 푸는 스킬을 연습해가지고 맞춰내는 거죠. 근데 외국인을 만나면 말 잘하나요?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때까지 영어를 열심히 해봤지만 외국인들 만나면 입이 잘 안 떨어지듯이 근데 학습에 그냥 즐거움을 추구하는 애들은 막 못하는 영어 가지고 외국인 만나면은 막 뭐라고 막 얘기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럼 결론은 뭐냐면 본질에 좀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라는 것 자체는 뭔가를 해석해서 문제를 맞히는 과목이 아니고 언어를 통해서 누군가랑 소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 가정 형편에 따라 다르게 들릴 수 있지만 초등학교 시절에 해외여행을 저는 정말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해외에 가서 뭐 저희 가족의 에피소드인데 식당에 갔어요. 콜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콜라가 왔어요. 근데 빨대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 딸아이한테 외국인한테 가서 빨대 좀 달라고 해봐. 그러면 되게 간단하잖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뭐 플리즈 부탁해서 빨대 뭐 이러면 되니까. 근데 우리 딸이 용기를 내서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빨대 플리즈 이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빨대라는 우리말을 썼다는 것 때문에 웃고 그러고 이제 스마트폰으로 검색해서 빨대가 스크롤하는 걸 딱 알고 다음번 식당에 가서는 스크롤 플리즈 스크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밌잖아요. 돌아와서 영어 이런 거구나. 그리고 내가 영어를 조금 쓰기 시작하면
만날 수 있는 사람도 많아지고 알게 되는 정보도 다른 정보들이 들어오니까 즐겁거든요. 그러면 이제 남자아이들 경우입니다. 남자아이들 경우에 영어를 너무 싫어해. 근데 축구는 좋아해요. 그러면 손흥민 나온 영어 기사 그런 거 한번 해석해보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영어 자체의 점수를 맞히는 거에 너무 초등학교 때부터 애를 몰아넣어가지고 영어는 맞히는 게임이다 라고 인식시키는 것보다 영어는 어떤 나와 다른 나라의 사람하고 소통하는 소통의 도구고, 이 소통의 도구를 알게 되면 만날 수 있는 친구도 많아지고 할 수 있는 영역도 다양해진다 라는 인식을 주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청소년들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해요. 제 꿈은 요리사입니다 그래요. 요리사는 영어 안 해도 되잖아요 이래요.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야, 요리를 하는데 영어까지 잘하면 정말 좋은 식당에서 일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져. 그러니까 영어를 포기하지 말고 한번 계속 해봐라. 근데 이렇게 막 답을 맞히는 데 집중하지 말고 누군가 소통하고 이거를 이해하는 데 집중해 보면 즐겁다. 근데 선생님이 하는 말이 거짓말 같지만 이걸 조금씩 경험하면 좋다. 근데 그런 것들이 모여서 생활기술이 됩니다. 자, 입시 제도가 이제 입시는 또 숙제니까 제가 입시와 관련된 얘기로 좀 이제 이어서 해볼게요. 혹시 지금 현재 입시 제도를 정확히 알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 2019년에 지금 현재의 입시 제도 너무 복잡하시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냥 한 방에 한 게임으로 해가지고 옛날처럼 학력고사나 수능이나 이런 걸로 그냥 보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 흐름들을 이해하면, 입시 제도의 흐름들을 이해하면 우리가 이런 캐릭터의 인재를 원하는구나라는 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사교육 업체에서 하는 말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사교육 업체는, 저도 교육회사에서 일해봤지만 사교육 업체는 입시 제도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세요? 사교육 업체 어떻게 해석하냐면, 내가 영어 학원이잖아요. 그러면 기승전 영어 해야 돼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냥 보습 학원이잖아요. 그러면 기승전 내신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논술 학원이잖아요. 그러면 기승전 이런 방법도 있는데 논술을 놓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교육 업체는 어쩔 수 없어요. 생존해야 되잖아요. 여기 혹시 교육업체 관계자 계신가요? 나는 학원 한다. 가끔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수위를 좀 낮춥니다 그럴 때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살아야 되잖아요. 살아야 되니까 학원생이 그만두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입시제도가 바뀌어도, 교육부에서 어떻게 얘기해도 그거를 쭉 정리해서 그래서 이 학원을 다녀야 된다는 걸로 결론을 내려요. 그걸 결론을 못 내리면 학원이 망하거든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학력고사 시절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기 혹시 학력고사 세대 있으신가요? 있어도 손 잘 안 드세요. 그냥 제가 얘기할게요. 학력고사 시절은 시험 문제가 이랬습니다. 진흥왕이 있었어요. 신라시대에 진흥왕이 있잖아요. 진흥왕이 만든 비석은 이렇게 나왔어요. 학력고사에는. 그래서 1번 관개토대왕비, 2번 뭐 무슨 비, 3번 순수비. 그러면 3번 순수비네? 하고 딱 체크했다고요. 학력고사 때는. 그래서 진흥왕 순수비, 진흥왕 순수비, 진순 막 이렇게 공부했어요. 앞자만 다 따가지고 막 외우고. 그게 학력고사 시절의 문제 타입이었거든요. 그러면 잘 보세요. 학력고사에는 뭘 잘하는 애들이 유리했죠? 암기를 잘하는 애들이 유리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암기력이 좋은 친구들이 머리가 좋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학교 다닐 때 한자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이었는데 한자를 한 30개를 주고 30개를 다 외운 사람만 집에 갈 수 있어 이랬어요. 그러면 30개의 한문을 몇 번 써보고 선생님 앞에서 30개를 딱 쓴 다음에 가방 메고 나가는 거예요. 걔가 반장이었어요. 제일 먼저 나가는 애가. 그 당시에는
빨리 외우는 애들, 암기력이 좋은 애들이 머리 좋고 공부 잘하는 사람이라고 대학에서도 걔들을 뽑은 거죠.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95학번이거든요. 수능 2세대입니다. 94학번들이 수능을 처음 맞닥뜨렸고 제가 두 번째 수능을 맞닥뜨렸는데 이 세대들의 아픔이 뭐냐면 학교에서는 학력고사형 수업을 하고요. 시험만 수능을 보러 간 거예요. 그래서 수능은 이제 수능으로 넘어왔는데 수능은 문제 스타일이 이럽니다. 이걸 이해하면 수능이 예전에 수능이 기억이 나세요. 다음 사진은 진흥왕의 순수비다 이러고 나와요. 사진에. 이걸 외워서 맞춰야 되는데 여기 문제안에 여기 갑자기 설명을 꼭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진흥왕의 순수비다. 다음 보기 중 진흥왕의 순수비와 설립 목적이 같은 비석은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1번 무슨 비석, 2번 무슨 비석. 이러니까 이제 어떤 걸 측정하는 거냐면 사고력을 측정한다고 해서 생각하는 힘이 좋은 사람을 뽑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진흥왕 순수비 외운 애보다 진흥왕의 순수비가 어떤 목적으로 설립됐는지 이해한 애가 다른 같은 목적으로 설립된 그 비석을 찾아가지고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사실은 되게 좋아졌어요. 그래서 수능이 또 계속 진행되죠. 그래서 수능 잘하는 애들이 사고력이 좋은 아이들이고 그 아이들이 우수한 애들이라고 해서 수능 중심으로 대학에서 아이들을 선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게임은 판정 시비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점수 높은 애가 높으니까. 그리고 똑같은 시험을 전국에 있는 아이들이 한날 한시에 동시에 보니까 깔끔한 게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 시대가 지나온 거죠. 근데 94년도에 시작한 수능이 지금 2019년인데 똑같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능의 문제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혹시 수능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수능 시험의 문제점. 수능 시험의 문제점이 눈에 보여서 그걸 극복하고 싶은 거거든요. 대학도 그리고 고등학교도. 근데 수능의 문제점이 있는 이 서서히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수능을 94년도에 봅니다. 또 5년도에 보고 계속 봐요. 그래서 수능을 보면 출제 매뉴얼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수능 출제 매뉴얼 해가지고 언어 영역은 어떻게, 수리 영역은 어떻게, 1번은 어떻게, 2번은 어떻게 이렇게 내라고 이렇게 매뉴얼이 정형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 어떤 정형화된 문제 형태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다 보니까 패턴이 고착화됐어요. 그래서 수능의 문제가 뭐냐면 이런 아이들이 되게 유리해요. 제가 수능으로 전국 1등을 한 애들을 비상교육에 있을 때 제가 이제 그룹을 지어가지고요. 이제 설문조사를 했어요. 너희들은 수능 어떻게 준비했니?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방법이 4% 이내에 있는 애들이 수능 준비하는 방식인데 이 방식으로 하면 수능 잘 볼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제가 설명드릴게요. 나중에 수능으로 대학 가야겠다 우리 애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수능이 2018년 기출문제가 있잖아요. 나왔던 문제. 그리고 그 전에 나왔던 문제. 그래서 서점에 가면 뭐 3개년 문제, 5개년 문제집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 상위 1% 있던 애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그거를 계속 풀었대요. 기출문제를. 그 다음에 이제 평가원 모의고사들이 있거든요. 그게 3월, 6월, 9월 이렇게 해서 평가원 모의고사들을 봐요. 고등학교에 가면. 그럼 평가원 모의고사들도 되게 문제가 좋거든요. 그래서 걔들이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3년, 5년 기출문제를 다 풀고 그 다음에 3월, 6월, 9월 평가원 문제를 다 푸니까 눈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1번 문제는 이런 문제구나. 2번 문제는 이런 문제구나. 그러면 이제 3번 넘어갈 때 이런 문제 나오겠구나. 그리고 이거는 몇 년도 기출문제랑 유사하네. 이게 눈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렇게 반복적으로 기출문제를 풀어가지고 그 스킬을 연습하는 이런 좋은 방법이 있는데 왜 네 친구들은 이런 방법으로 공부를 안 하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공부 진짜 잘하는 애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 이 말이 사실은 저를 후벼 팠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잘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그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성적이 좋지 않은 친구들은 자기가 적당히 아는 걸 다 안다고 믿는데요. 적당히 아는 걸 자기가 다 안다고 믿더라는 거예요. 근데 걔들은 계속 그걸 반복적으로 푸니까 그래서 수능이 어떤 애들한테 유리한지 아세요? 수능이 유리한 애들, 사교육이 되게 발달한 대치동 아이들, 목동의 아이들 되게 유리해요. 왜냐하면 패턴이 고착화되어 있으니까 저 패턴을 계속 연습할 수 있는 뭔가 입시 전문 학원들이 흩어져 있는 데들이 유리해요. 수능이. 그리고 두 번째, 재수생들이 월등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얘들은 내신 준비 안 하잖아요. 오로지 1년 동안 자기가 고3 때 한 거를 재수하면서 계속 반복하잖아요. 제가 재수종합반을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을 해봐서 아는데 1년 재수를 5개의 그룹으로 나눠요. 뭐 1, 2월, 3, 4월 이렇게 해가지고 5건을 풀린다니까요. 계속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재수생한테 월등히 유리하고 사교육 밀집 지역 아이들한테 유리해요. 그러면 지역에 있는 친구들, 그 다음에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는 아이들은 손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수능의 문제여서 이 수능이 축소되고 있잖아요. 근데 축소되고 있어도 대학은 최저 기준을 또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신이 좋아도 최저 뭐를 맞춰야 돼. 그래서 수능 최저 점수를 요구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녀분들이 최상위 대학을 노려야겠다고 생각을 하면 수능학습법이라는 거를 부모님이 인지하고 계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얘가 좀 진짜 좋은 대학을 가기를 희망한다면. 그러면 이제 말씀드릴게요. 언어 영역은 뭐 외국어 영역은 시험 범위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시험 범위가 없었습니다. 시험 범위가 없기 때문에 뭐 단기간에 뭘 외운다고 성적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한신 PD 뒤에 있지만 학교 다닐 때 내신은 별로 안 좋은데 수능 부분 잘 보는 애들 있잖아요. 내신은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이 내는 시험 문제는 성적이 안 좋은데 수능을 보면 점수가 월등히 높게 나오는 애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재수종합반 하면서. 야, 너는 내신은 별로 안 좋은데 수능 점수가 왜 이렇게 좋니? 왜 이렇게 좋니? 이렇게 막 물어보면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아, 근데 이 공통점이 수능하고 연결돼요. 그게 뭐냐면 이것저것 책을 많이 본 애들이 있어요. 이것저것. 그러니까 뭐 자기의 관심 분야의 책도 많이 봤지만 뭐 위인전도 봤지만 뭐 또 봤지만 그게 뭐냐면 글을 읽고 해석하는 거를 여러 번 했던 애들이 있어요. 성장 과정에서. 그러면 걔네들이 잘 보세요. 언어 영역이라는 게 생전 처음 보는 지문이 툭 나옵니다. 그러면 이걸 읽고 해석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독해력이 좋은 애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게임이에요. 수능은. 그러면 이제 또 이어집니다. 그럼 독해력이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아이의 독해력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또 물어볼 수 있잖아요. 아이의 독해력을 길러주는 방법을 말씀드릴 텐데 예전에 제가 운영했던 학원에서 썼던 학습 방법인데요. 간단하고 효과적입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아이들이 책을 보잖아요. 그 어떤 텍스트를 보더라도 펜을 들고 보라고 하세요. 펜을 들고 봐라. 그러다가 제가 우리 집에서 저희 딸이 이제는 초등학교 5학년이 됐는데 5학년 정도 되니까 충분히 이게 되더라고요. 이 연습이. 그러니까 뭐냐면 5학년이 읽는 수준의 책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책. 그러니까 이상한 나라 앨리스 이런 거 있잖아요. 꽤 어려운 어휘들이 많이 나와요. 이렇게 읽어보면. 성인을 위한 이상한 나라 앨리스 같은 책들 보면 그림도 있지만 어휘들이 좀 어려워요. 그러면 결핍 이런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 속에서.
그러면 결핍이 한자어잖아요. 그러면 잘 몰라요. 이 단어가 뭔지.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읽다가 뭐 간헐적이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몰라요. 모르잖아요. 모르는 게 당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시키고 있냐면 제가 예전에 이제 고등학생 데리고 학원 할 때 했던 건데, 그거를 이제 초등 버전으로 내려와서 하고 있는 건데, 아이한테 그냥 아이가 읽고 싶은 책을 한 권 선정하라고 하고, 그 책을 너무 쉬운 어휘들만 있는 게 아니라 조금 그래도 어려운 한자어들이 뭐 한 단락을 읽으면 두세 개 나오는 그런 정도의 수준의 책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 어른이 읽어보면 알아요. 왜냐면 이렇게 읽다가 아까 말한 그런 한자어들이 많이 포함된 게 얼마만큼 포함되어 있냐에 따라서 애들이 독해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딸아이한테 그걸 읽으라고 하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연한 거니까 모르는 단어 있을 때마다 밑줄 쳐 라고 해요. 그럼 애가 이렇게 밑줄을 이제 한 단락에 한 두세 개씩 쳐옵니다. 그러면 애 보기도 되게 편해요. 왜냐면 그거 책 읽는 동안 나한테 뭐 놀아달라고 안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저는 딴짓하고 아이는 뭔가 방에서 밑줄을 여러 개 쳐옵니다.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는 어떤 거냐면, 자기가 이걸 쳐가면 이 쳐간 거 갖고 아빠랑 얘기해 볼 수 있으니까 되게 또 신나게 쳐요. 신나게 쳐가지고 옵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그 한자어를 설명해 줘요. 이렇게 결핍은 뭐가 없다는 뜻이야. 뭐가 많은 거는 과잉. 그 다음에 뭐가 없는 거는 결핍. 그러니까 결핍이 너가 어려울 수는 있지만 잘 봐봐. 오늘 우리 집 밥에 반찬이 많았어, 적었어? 적었어. 그게 결핍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를 최대한 써가면서 그 한자어를 설명해 줘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찾아가지고 결핍을 사전에 찍은 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사전적 뜻을 공책에 쓰게 해요. 아빠가 결핍의 사전적 정확한 의미를 설명해 줄게 하면서 뭔가의 부족한 상태를 말함, 뭐 이런 걸 이렇게 얘기해 주면 아이가 씁니다. 그러면 아이가 책을 한 권 읽으면은 그 어휘 노트가 생기거든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은 어휘력이 안 늘어요. 그게 왜 안 느냐면, 한 번 만약에 의지가 있으시면 해보세요. 하루 종일 밥을 먹으면서 녹음을 해보세요. 핸드폰으로. 가족의 대화를. 그러면 우리가 몇 단어 안 씁니다. 실제 자기가 쓰고 있는 단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이도 아빠도 엄마도 대부분 썼던 용어들을 쓰거든요. 그게 그 집의 어휘력이에요.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면, 어휘노트를 만든 다음에 장난쳐요. 제가 어떻게 장난쳐냐면, 그 어휘노트에 나왔던 단어들을 일상생활 속에서 막 쓰는 거지. 오늘은 반찬이 결핍이네 뭐 이러면 이러기도 하고, 뭐 한자어들, 그 다음에 엄마가 밥을 안 먹으면 엄마가 오늘 하려는 건 간헐적 단식이야. 봐, 띄엄띄엄 뭘 안 하잖아 니네 엄마가, 뭐 이럽니다. 계속 그 어휘에 나왔던 거를 아이랑 일상 대화 속에서 이렇게 꺼내가지고 막 써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거를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기억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어휘가 많아지잖아요. 그럼 이렇습니다. 그게 독해가 돼요. 그 문장이 읽으면. 첫 번째가 어휘, 쓰는 단어의 숫자를 늘리는 거를 초, 중, 때 이렇게 쭉쭉쭉 해오는 거고요. 한쪽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책을 이렇게 보시면은 단락이 있잖아요. 그러면 단락을 읽다 보면은 이 단락을 귀정짓는 핵심 문장이 있어요. 그 잘 기억해 보시면 그 핵심 문장이 앞에 있으면 두갈씩이라고 하고 뒤에 있으면 뭐 미갈씩이라고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단락마다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정도 가면은, 초등학교 때는 단어 중심으로 어휘 연습을 하다가 중학교 정도 가잖아요. 그러면 저희 학원에서 했던 건데, 핵심 문장을 찾아서 밑줄 쳐오는 거예요. 핵심 문장. 그러면 이 단락에서 지은이가 하고 싶었던 말은 사실 이 문장이구나. 이 문장이구나. 이렇게 해갖고 애들이 한 단락에 한 문장씩 줄 쳐오거든요. 그게 숙제였어요. 그걸 중학교 때 아이한테 그냥 한번 해보라고. 그러니까 네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책을 읽으면 단락별로 이 단락의 핵심 문장이라고 생각하는 줄에 밑줄을 쳐와라. 그게 사실은 요약의 능력이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긴 문장을 읽고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거죠. 그게 핵심 문장을 찾다 보면 아이가 생겨요. 그러면 잘 보세요. 언어 영역 시간에 지문을 봅니다. 단락이 딱딱 나눠 있는데 어휘를 많이 하니까 이게 읽혀요. 그러다가 핵심 문장을 찾아서 밑줄을 쳐요. 그 다음에 문제를 딱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른 친구들보다 더 정확히 이해되기 때문에 정확히 푼다니까요. 그래서 실제 언어 영역은 시험 범위가 없잖아. 그래서 독서량이 많은 애들이 잘하게 돼 있어요, 이 게임을. 그래서 저는 공부의 본질에 다가서서 아이들이 초등, 중등 때 연습을 하면요, 고등학교 게임이 결승전이잖아요. 중학교가 예선전이면. 그러니까 예선전 때 저런 것들을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 경기가 축구예요. 근데 예선은 달리기 시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달리기라는 체력이 좋아지면 고등학교 갔을 때 축구를 잘합니다. 실제 공을 차고 뛰고 하니까요. 그래서 중학교 때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 야, 또 국어 몇 점 맞았어, 몇 개 틀렸어, 이렇게 집중하지 말고, 야, 이번 주에 알게 된 어휘가 몇 개야? 와, 이렇게 많이 알았네. 옛날보다 훨씬 노트가 더 늘어났네. 이런 대화를 나누시면 좋습니다. 초등 부모님들 여기 계시면은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학교 갔다 옵니다, 애가. 그러면은 초등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뭐냐면 이거예요. 오늘 재밌었어? 오늘 재밌었어? 그래서 초등생들이 다니는 학원 강사들은요, 재미를 되게 중요시해요. 왜냐하면 엄마가 재밌는 걸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갔다 오면 뭘 배웠는지보다 재밌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딸도 영어 학원을 보내지만 맨날 놀고 와요. 왜냐하면 재밌는 걸 물어보니까 부모님이. 중학교도 재밌는 걸 많이 물어보세요. 재밌니? 이번에 바꾼 학원은 어때? 재밌어? 이래요. 차마? 뭐 배웠니? 이 말을 하면 내가 너무 감시하는 것 같아가지고 재밌었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는 저도 학원에서 강사를 뽑아봤지만 강사의 어떤 능력을 많이 보냐면요, 재밌는 사람을 뽑아요.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소비자가 그걸 물어보니까. 근데 고등학교를 가잖아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학원 갔다 온 애한테 재밌었어? 이렇게 안 물어보세요. 어떻게 물어보냐면, 야, 이번에 바꾼 학원은 잘 가르치디? 뭐 배웠어?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고등부 선생님들은 재미없어도 돼요. 명확하게 뭘 아이한테 가르쳐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실제 학원에 가면 고등부 선생님들은 재미없습니다. 물론 인터넷에 나오는 스타 강사들은 재미도 있고 전달력도 좋은데, 일반적으로 학원에 흩어져 있는 선생님들, 고등부 선생님들은 잘 가르치는 거에 집중하지 재미있는 거에 집중하지 않아요. 근데 잘 가르치는 거에 집중한다는 게 이런 거예요. 아이들이 수학 문제를 A로 풀어요. 근데 수학은 여러 가지 개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있지만 이런 방법도 있거든요. 근데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뭐냐면 아이들이 다 이렇게 풀 때 이렇게 풀어요. 봐봐, 이렇게 푸니까 시간도 단축되고 훨씬 더 명료하지? 이러면 애들이 집에 가서 뭐 배웠니? 그러면 이번 선생님 진짜 잘 가르쳐. 이런다고요. 그래서 수능이라는 게임을 준비할 때 쭉 따라가면 부모님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좋은 질문을 던져야 돼요, 아이한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책 몇 권 읽었어? 이런 거보다, 야, 알게 된 어휘가 뭐야? 그 다음에 뭐 학교 갔다 돌아오면 재밌었어?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제가 보고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아이한테 던져주면 좋은 질문 리스트도 막 뽑아놨어요, 인터넷에 찾으면.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질문 리스트 하나는 이겁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저도 해봤거든요. 네가 오늘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즐거움을 줄 행동은 뭐가 있었어?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물어봐 주세요. 그럼 애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내가 오늘 뭐 수업 시간에 뭘 어떻게 했는데 하면서 애가 막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게 재밌었어? 물어볼 때랑 달라요. 그래서 구체적이고 좋은 질문을 아이랑 잘 나누시는 게 궁극적으로 보면 어휘력도 좋아지고 사고력도 풍부해집니다. 근데 논술이라는 입시가 있었는데요. 논술은 혹시 언제 시키는 게 좋을까요? 언제? 논술 학원에다가 이 물음을 하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논술은 고려대학교에서 논술을 폐지했어요. 지금 한 15분 남았는데 제가 최대한 말을 좀 빨리 해서라도 얘기를 해볼게요. 논술은 폐지했어요. 고대에서. 그건 이런 거겠죠. 이제 대학 입장에서 보니까 논술로 애들을 뽑아봤어요. 수능으로 애들을 뽑아보고 다른 방식으로 뽑아봤는데 논술보다 충분히 다른 방식으로 뽑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거를 결정 내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논술이 제가 중계동에서 학원을 할 때만 해도 전국의 주요 대학들이 논술 시험을 다 봤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죽음의 트라이앵글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고3들이 수능도 준비하고 논술도 준비하고 내신도 준비해야 되는 이런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논술을 보는 학교들이 정말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에서 논술로 뽑는 인원을 많이 줄였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 아이가 논리적으로 글을 잘 쓰고 뭔가 요약을 잘하고 사고력이 좋아서 글을 잘 써. 근데 경쟁률이 엄청 치열한 게임이에요. 엄청 치열해요. 막 논술 10명 뽑는데 막 200명, 300명 지원하는 그런 경쟁률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로또 같은 거예요. 근데 애한테 야, 우리 대학을 위해서 로또를 준비해보자. 이거는 너무 위험한 결정이잖아요. 그래서 논술은 나중에 고민해도 된다. 나중에. 이렇게 쭉 보다가 확실하게 이 능력이 있고 이거를 좀 붙이면은 대학 가는 데 유리하겠다라는 게 느껴질 때 해도 돼요. 그 얘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나라의 논술은 정답이 있는 논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논술은 당신의 생각에 대해서 논하시오 뭐 이런 거여야 하잖아요. 이런 거는 정답이 없잖아요. 근데 정답이 없으니까 판정 시비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논술은 정답이 있어요. 뭐를 읽고 정답을 맞춰내야 돼요. 그 맞춘 거에 대해서 뭐 300자, 500자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 게임이거든요. 그거 언어 영역 준비 잘 하다가 해도 돼요. 그래서 논술은 나중에 고민하셔도 된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제부터 튀어나옵니다. 지금 현재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어요. 나는 학생부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을 명쾌하게 구별할 줄 안다. 이런 어머니 계시나요? 없으시죠? 잘 됐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실제 어려워요. 부모님들이 이해하기에. 그리고 이것 때문에 신문기사도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학생부 종합전형의 오해와 진실 뭐 이렇게 치시면 오해와 진실들이 진짜 잘 정리돼 있어요. 기사에. 근데 그런 게 오해가 있다는 말은 뭐냐면 헷갈리잖아요.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럼 이제 쉬운 거부터 설명드릴게요.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교과 전형은 그냥 설명드리면 학교 시험을 잘 보는 아이들이에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거를 고1, 고2, 고3을 배분해가지고 꾸준히 성적을 잘 관리한 애 중에서 뽑겠다. 이게 학생부 교과 전형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건 누가 유리할까요? 이런 거에 유리한 애들이 있어요. 수능은 내가 잘 안 되는데 교과 전형에 유리한 애들이 있어요. 어떤 애들이 유리할까요? 한번 우리 아이는 안 유리할까요? 네. 그러니까 잘 보세요. 학교 다닐 때 우리가 상상해 보면 돼요. 학교 다닐 때 우리 반에서 1등 하던 애 있어. 우리 반에. 그런 친구들 보면 잘 생각해 보면 되게 성실합니다. 성실해요. 선생님이 하라는 거 하고요. 예습, 복습 이런 거 철저히 해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루틴한 어떤 행동을 꾸준히 지속하는 애들이 있어요. 성실한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유리해요. 자, 보세요. 그런 친구들이 대학을 갑니다. 그럼 대학에서 공부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못한다고요? 잘해요. 왜냐하면 실제 수업 안 빠진다니까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온 친구들이 대학에서 판단해 보면 수업 잘 안 빠져요. 그리고 뭔가 교수님이 하라는 거 잘 하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성실성을 바탕으로 커가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지금 저희가 아이들을 키우잖아요. 그러면 저는 어떤 집 아이들이랑 같이 하루를 놀고 나면 느낌이 와요. 얘는 수능형 애구나. 얘는 학생부 교과 전형의 애구나. 얘는 종합 전형을 타야 되는구나가 느껴져요. 그걸 제가 설명드릴게요.
수능형인 아이들이 있어요. 막 이웃집 아이들이 막 섞여 있는데 어디 구석에서 책 보는 애들 있어. 그러고 꼭 말을 해도 어른처럼 말을 해. 야, 어떻게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저런 말을 해? 뭐 이런 얘기 듣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어려서부터 왠지 모르게 독서량이 늘어가지고 어휘력들이 많아진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이 크게 엇나가지 않고 중고등학교 보내면은 수능을 잘 볼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근데 밥 흘리지 않고 잘 먹어야 돼 했을 때 네, 그러고 딱 앉아갖고 딱 먹고 이 그릇은 어디다 둘까요? 막 이렇게 해갖고 설거지통에 놓고 뭔가 바른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교과 전형을 잘할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근데 잘 보세요. 이제 종합 전형을 설명해 드릴게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교과목의 성적 숫자로 판단하는 거예요. 네가 제주고등학교 1등이야?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근데 종합 전형은 뭐냐면 말이 이제 종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를 종합적으로 판단할게 이런 건데 가끔 오해가 뭐냐면 이거는 교과니까 교과고 이건 종합이니까 비교과를 잘하는 사람을 뽑는 전형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고등학생들도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비교과를 잘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은 핵심이 뭐냐면 전공 적합성. 이 전공에 네가 적합하냐 하나 키워드가. 그리고 두 번째는 성장 잠재력. 얘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컴퓨터공학과의 얘를 뽑으면은 기가 막히게 프로그래밍 하겠네? 이런 느낌을 주는 애들이 있어요. 뭔가 매니아 기질이 있는 애들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꽂혀가지고 나 이거 너무 좋아요 막 이런 애들. 그런 애들한테 되게 적합한 전형이에요. 그래서 진로의식이 되게 분명한 아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꿈이 중학교 때 없어도 돼요. 우리 다 중학교 때 꿈 없었잖아요? 그때 먹은 꿈이 되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중학교 때부터 저는 경찰이 될 거예요 이런 애들이 있어요. 고등학교 가서 저 경찰이 될 겁니다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경찰대나 경찰행정학과나 이런 데를 지망할 때 저는 어려서부터 이게 되고 싶어서 이런 활동을 했고 그리고 이게 되기 위한 학과 공부도 열심히 했고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그래서 잘 보세요. 종합전형의 찜찜함이 뭐냐면 얘하고 어떻게 평가할 거냐. 그래서 학부모들이 좀 안 좋아하세요. 안 좋아해요. 왜 얘가 학생부 종합전형에 되고 내 애는 왜 안 되냐 이런 판정 시비가 생겨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까지 수능 점수가 높은 애를 뽑기도 하고 교과 성적이 좋은 애를 뽑기도 했는데 뭔가에 자기가 미쳐가지고 재미있게 즐겁게 하는 애를 뽑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종합전형이 많이 확대되고 있어요. 그래서 수능,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이거를 비율적으로 따지면은요 교과 전형하고 종합 전형이 훨씬 더 많이 뽑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자꾸 얘기하지만 최상위권 대학을 가려면 수능 점수도 일정 정도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이제 저 한 5분 남았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초등 때, 중등 때 그 과목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을 애들한테 만들어주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저는 제가 이 자리에서 고백하는데 수학을 지금도 싫어요. 지금도. 왜 수학을 지금도 싫어하냐면 실로폰 아시죠? 이렇게 채 이게 끝에 이렇게 나무 동그란 거 있고 제가 그걸로 맞았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우리 어머니가 옆에 딱 앉아가지고 연산을 뭘 10개를 이렇게 하라고 하셔요. 그러다 틀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탁! 그럼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는 수학은 어린 시절에 엄마가 때렸던 과목이에요. 그리고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갔는데 제가 나온 고등학교에 아이스하키 부가 있었어요. 아이스하키 부가 있다는 거는 아이스하키 채가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아이스하키 채를 들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수학 선생님이 아이스하키 채로 틀린 것만큼 나와서 때렸어요. 그러니까 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수학은 틀린 개수대로 맞는 과목인 거예요. 그러고 대학을 갔어요. 대학을 인문대로 가고 너무 행복했어요. 수학이 없다는 걸 알고. 네.
근데 그게 뭐냐면 수학이 너무 싫어진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싫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지금 성인이 됐는데 지금도 수학이 싫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수학이 싫단 말을 막 여러 번 하고 다니니까 제가 아는 어떤 선생님이 딱 배 팀장님 같은 분을 위한 책이에요 하면서 이렇게 툭 주는 거예요. 그 책 제목이 한 10년 됐는데 어떤 일본인 저자가 쓴 건데 수학을 포기한 성인들을 위한 에세이 이거였어요. 그래서 완전 나한테 쓴 책이네 하고 내가 목차를 읽었는데 그 목차가 이런 겁니다. 숫자 0이 필요했던 이유, 마이너스라는 개념이 필요했던 이유, 루트가 필요했던 이유, 뭐 이런 게 이제 책의 소제목이에요. 근데 읽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거를 38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지. 내가 만약에 이렇게 수학하는 즐거움을 조금 어렸을 때 그냥 유쾌하게 내가 받아들였으면 초, 중 때 좀 못하더라도 왜 예선전이니까 그 즐거운 기분을 가지고 고등학교 가서 해냈을 거거든요. 근데 저는 딱 고등학교 1학년 때 집합을 열심히 하다가 열심히 맞다가 그만뒀어요. 네, 그래서 어떤 거냐면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이 과목별 즐거움을 잃지 않는 걸 어떻게 도와줄까 고민해 보시고, 그 다음에 언어 영역은 책을 읽으면서 어휘를 늘려가는 거. 영어도 똑같아요. 영어도 영어 지문을 그 아이의 관심사에서 출발하면 됩니다. 요리를 좋아해? 그러면 요리 관련된 글들이 있어요. 그 단어들부터 외우고 그 단어들부터 번역해보고, 메이크업이 관심 있어? 그럼 메이크업 관련된 영어 지문들 제일 수준 낮은 것들을 한번 찾아가지고 해석해보라고 하고, 남자애가 축구 좋아해? 그러면 손흥민 예를 들면 영어판 기사 이런 거 해가지고 해보고, 그러니까 자기 관심 분야의 어떤 영어 지문을 읽으면서 어휘력을 늘려나가면서 지문을 해석하는 거에 즐거움을 알게 해야 돼요. 그렇게 초, 중을 보내게 하면 됩니다. 수학도 있는데 수학은 제가 내려가서 한꺼번에 말씀드릴게요. 아이들 있을 때.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제가 이 흐름을 왜 설명을 드렸냐면, 보세요. 어머님들이 지금 대학을 가는 방법이 수능이 있고 논술이 있고 교과전형이 있고 종합전형이 있는데 어떻게 많이 키우시냐면요. 모두 다 준비하자. 모두 다 준비하자라고 키우세요. 근데 고등학교 이제 가보시면 알겠지만 모두 다 준비하는 게 효율을 떨어뜨려요. 진짜 그래요. 왜냐하면 재수생이 수능에 유리한 거는 수능만 선택과 집중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아이를 잘 관찰하면 종합전형에 맞는 타입인지 교과전형에 맞는 타입인지 수능에 맞는 타입인지 눈에 보여요. 그러면 그 타입으로 성장할 수 있게 재료도 제공해주고 고민도 던져주고 뭔가 그거에 필요한 학원이 있으면 거기도 보내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다가 그 포트폴리오를 잘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고1 정도 되면 이렇게 좀 계산이 서요. 그러면 그 계산대로 고등학교 3년 잘 설계해가지고 대학에 가면 되죠. 근데 자, 이제 결론입니다. 이렇게 대학을 갔어요. 근데 얘가 성장해서 내 옆에 계속 있어. 끔찍하잖아요. 엄마가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어. 나이 30이 돼서 옆에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아이한테 자립심을 줘야 되고, 자립심을 주는 방법은 소비보다 생산. 그래서 이런 거예요. 야, 귤 따러 가자. 뭐 텃밭 가꾸러 가자. 그 다음에 뭐 조개 캐러 가자. 뭔가 자꾸 이렇게 생산하는 경험들이고요. 그 다음에 구두 닦으면 내가 어떻게 해줄게. 뭐 청소하면 뭔가 이렇게 활동하는 거. 그 다음에 생활기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평가에 집중하지 마시고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학습이 뭘까 하는지를 고민하면 애가 자립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 강의 끝나시면 다 고무장갑 사시고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설거지를 한번 시켜보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그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잠깐만요.
왜 이게 안 보이네? 이걸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한신 PD, 이거 화면을 보이게 하려면 밑으로 내려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오케이, 고맙습니다. 자, 이거 당겨보세요. 이게 플레이 해볼래요? 초등학교 2학년이거든요. 2학년 때예요? 예, 예. 제 아들인데 저게 고무장갑입니다. 어린이용 고무장갑. 꼼꼼히 하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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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거지 하고 나니까 엄마가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엄마가요? 아, 다시 하긴 하죠. 엄마가 다시 하긴 하는데 그거 가지고 평가하진 않아요. 잘했니 못했니 그러진 않아요. 예. 근데 생각보다 꼼꼼히 하더라고요. 예, 발판 올려가지고.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학부모 교육을 하면 꼭 이래요. 그럼 네 새끼는 하냐, 말만 그렇게 하고 네 새끼는 집에서 하냐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 새끼 하는 걸 찍어야겠다. 그래서 찍어본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시키세요. 아이가 이럽니다. 요즘 초등학교 2학년인데 저거를 한 5, 6개월 계속 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일주일에 한 번. 그러면 방학이잖아요. 요즘 저희 아들이 그래요. 엄마, 오늘은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자립심이 조금씩 생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입시를 잘 이해하고 잘 도와주는 방법은 방법대로 고민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아이의 자립심을 키우는 것도 더불어 고민하시면 가정 문화가 되게 즐거워져요. 그러면 행복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잘 되는 거 아시죠? 실제 그래요.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